예, 이번 시간엔 부동산 등기제도 끝내고 그 다음에 동산의 물권 변동까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보면 오늘 등기의 추정력을 배울 텐데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없다만 좀 여러 개가 나열이 될 텐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동할 때 이제 권리의 소멸편에서 배울 건데 혼동할 때 자신과 이 물권자와 제3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요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유계정은 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배울 건데 점유계정은 주고 나서 빌려 쓰는 것이니까 선의취득이 안 된다는 거, 요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목차, 우리가 지금 물권법의 물권 변동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에 여기 중복의 보존 등기까지 다 봤죠. 그래서 나머지 등기의 추정력, 물권의 소멸 배우고 동산의 물권 변동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의 추정력을 볼 텐데 기본서 207페이지.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요 간주하고 약간 좀 간주한다 보다 약한 개념이 추정한다였죠. 그러니까 이 등기의 추정력은 뭐냐면 좀 강하게 추측되는 거를 의미하는데, 자, 이제 여기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되게 어렵게 적어놔서. 그래서 추정력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추정력이 뭘 의미하냐면, 자, 추정력인데 등기의 추정력이죠. 자, 그럼 먼저 등기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얘는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공시하냐면 이 등기에 나와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권리자인지를 공시하는 역할을 등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여기 요 부동산이 A 소유예요. 그래서 등기가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A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A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A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정된다. 그러면 추정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주 매우 강하게 추측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이 부동산의 권리자라고 관리하는 무려 등기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아주 강하게 추측되는 걸 우리가 등기에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그럼 얘가 100%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추측된다는 거는 100%가 아니죠. 한 99.99% 정도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등기는 뭐가 없어요? 대한민국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은 여기 등기가 된 100%를 의미하는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등기는 되어 있지만 혹시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여기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등기가 A 앞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그러면 이 추정된다는 게 제가 예전에 간주하고 추정에서 요 차이점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A에게 추정력이 있다. A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A가 요 소유자로 추정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령 갑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등기가 잘못됐는데 이 건물 내 건데 왜 등기가 잘못돼 있지라고 이 등기를 만약에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추정되는 사람, 추정력이 있는 사람, 추정받는 사람이 추정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입증. 이거를 나 주인인데요. 나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인데요.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입증하는? 그렇죠. 등기가 일단 돼 있으면 이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애가 이 등기 잘못됐어요 라고 부정하는 애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추정되는 사람, 추정력이 있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추정력이 왜 사실 중요하냐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가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말은 A가 소유자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추정력 강하게 추측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이 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 강서고등학교 1학년 14반 출석부인데, 여기에 막 가령 출석부 보면 몇 번인지 사람 이름인, 요 학생 이름들도 더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길거리에서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도 이 출석부를 딱 접어들어서 출석부를 봤으면 우리는 뭐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걸 딱 보고 출석부에 적힌 내용을 다 추정할 수 있어. 뭐라고? 여기 3번은 홍길동인 것 같은데?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학교 홍길동이가 1학년 14반이구나 라고 출석부에 적힌 내용은 다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건데, 그 너머의 내용, 이 출석부에 적힌 너머의 내용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 그렇죠. 홍길동이가 강서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급식을 받아 먹을 권리도 있고, 여기서 수업을 할 권리도 있고, 자습실에서 공부할 권리도 있고, 이런 것까지, 이 너머의 내용까지 다 뭐가 된다? 그 추정이 된다고요.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에 이렇게 일단 이름이 적히죠. 그러면 등기가 A에서 B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요 건물을 A가 소유자였다가 B한테 등기가 됐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추정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적법하게 권리가 이전됐다는 거, 적법한 계약으로 이전됐다는 거 다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등기 원인이 예를 들어서 증여로 되어 있대. 증여로 되어 있으면 요게 증여로 이전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넘어갔네라는 이런 등기 원인이라던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겠거니 하는 것까지 다 추정이 되겠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기에 적힌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내용, 그렇죠. 그 너머의 내용까지 다 추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아셨죠? 자, 네. 만약 이거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등기에 증여라고 찍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B가 얘네 둘이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등기 원인을 이거 매매로 했어. 근데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얘네들 서로 인척관계인데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만약에 와가지고 야, 니네 등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 아니야? 이렇게 등기를 부정하죠. 그럼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금 더 거두려면 얘네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에 일단 돼 있죠. 등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 적힌 내용 다 추정되고 이 너머의 내용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207페이지 보면 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추정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7개, 그리고 인정하는 거 7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딸딸 외울 필요 없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만 해서 추정력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 서로 구별만 하면 됩니다. 뭐 억지로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내용만 이해가 가면 이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 절차의 적법성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까지 미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여기 우리 아까 얘네들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A에서 B로 이렇게 등기가 이미 됐죠. 그러면 얘네들의 절차가 적법하다는 게 추정되고, 여기 등기 원인도 증여로 되어 있으면
또는 뭐 매매나 교환 이런 등기 원인들이 있으면 얘네들도 제대로 됐구나라고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적힌 내용이나 그 너머의 내용도 다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리인이 만약에 여기서 등기해 주죠. 그러면 대리인이 누군지도 여기 적히거든요.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하다는 것도 추정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4번 먼저 볼게요. 대리에 의한 계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힌 내용이나 그 너머의 내용이 다 추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3번은 여러분들이 이 3번을 보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봐봐요. 요렇게 됐어.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추정력이 A에게 미친다. 요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추정력이래. B가 소유자로 추정되면 A가 요걸 부인해도 입증 책임이 A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의 추정력이 A에게 미친다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느냐. 요 A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B의 추정력이 A에게 미친다 그러면 즉 추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 한번 밑줄 긋게요.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권리 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니까 이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A겠네. 그죠? 아직까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전명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요.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가령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A의 부동산인데 이게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소유자가 A로 돼 있어. 근데 이 A가 만약에 요걸 B한테 뭐 매매 계약 등으로 팔죠. 무슨 계약을 맺었어. 매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걸 팔면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당사자 관계입니다. 당사자 관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와 B가 서로 당사자인 거예요. B가 서로 당사자고. 자, 이제 A가 B한테 팔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누구 앞으로 되냐면 B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됐죠? 그럼 봐봐요. 이제 등기에 B가 적혀 있으니까 얘가 등기 명의인이야. 등기 명의인. 그래서 B가 등기 명의인이고 그 다음에 이 A는 전 명의인이죠. 이 B 이전에 적혀 있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전 명의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C라는 놈이 나타났어. C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요 B의 등기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둘의 당사자예요? 아니면 제3자야? 얘는 제3자죠. 그러니까 얘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등기가 이상하다고 하면 제3자인 C가 입증을 해야 돼.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B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제3자인 C가 요 등기가 잘못됐다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의 추정력이 누구에게 미쳐? 제3자에게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봐봐. B의 추정력이 A에게 미친다는 게 B의 추정력이 C에게 미친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지금 C에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봐봐요. 이번에는 C가 제3자가 이 등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소유자였던 A가 나 얘한테 등기해 준 적 없는데 라고 이 등기를 부인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어. 그러면 A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을 갔을 때는 판사한테 야, 판사야. 얘는 등기에 이름도 없고 우리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얘가 요 등기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제3자인 C가 입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이 등기에 이 전 명의인이면서 둘이 당사자 관계인데 나도 입증해야 돼? 내가 만약에 이 등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입증해야 돼? B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판사가 네가 입증해야 돼. 왜냐면
추정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등기 명의인인 B 앞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B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 이거를 부정하는 입증 책임은 A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B의 추정력이 누구에게 미친다? A에게 미친다. 즉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이 전 명의인에게도 또는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이전 전 명의인이나 당사자가 주장을 해도 입증 책임은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전 소유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 B죠. B의 추정력은 제3자 C에게 미치는 것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 A에게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표현에 따르면 누구에게 미친다 할 때 여기 들어가는 애들 제3자 C하고 A가 입증 책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전 명의인 A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 등기를 부정하면 제3자건 전 소유자건 당사자 관계건 다 입증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즉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거 4번은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 자, 그러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보가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따른 피담보 채권, 빚도 있다. 피담보 채권도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근데 당연히 담보건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는 저당권 등기에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피담보 채권을 요 근저당권 계약은 저당권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이죠. 애초에 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채권 채무 계약, 처음에 돈 빌리려는 계약이죠. 그게 주된 계약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얘네 둘이 계약이 엄밀히 얘기해서 다른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까지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아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안에 있는 내용만 추정이 되는 거지, 이거 말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요 채권 채무, 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요 계약이 존재하느냐, 그거는 주된 계약까지는 어떻게 얘네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서로 다른 계약이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요 앞에서.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이중 보존 등기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하니까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돼요. 이중 보존 등기는. 요거 저번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요 특별조치법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강한 추정력, 밑줄 강하죠. 특별조치법 나오면 얘는 강한 추정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전에 그 막 6.25 전쟁 터지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 터지고 저기 이제 좀 촌에 가면 토지가 이게 누구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구청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소유자가 맞아요라고 확인서를 하나 써줬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추정이 되는데 구청 같은 데서 관공서에서 써준 확인서가 있으니까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시험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더 약하다, 아니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은 여기 있는 확인서 있죠. 이런 보증서 등이 허위 위조가 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지 추정력이 깨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만 더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요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1번부터 볼게요. 이제부터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1번에 자, 우리 등기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갑구에는 소유권,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렇게 요 갑을은 권리가 들어가 있고, 표제부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이 건물의 면적이라던가 이런 사실관계가 물리적인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권리관계에 반대되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에만 미치지 갑구 을구에만 미치지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거기는 물리적인 사실만 되어 있으니까 추정력은 권리에만 미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 있을 때 권리는 어디에다가 기록해서 관리하냐면 등기에다가 적어서 관리하고, 여기에 있는 물리적인 현황, 아까 사실관계라 그랬죠? 사실관계, 물리적인 현황은 어디에다 적냐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있어요. 대장에다가 적거든요. 그럼 이 대장은 권리관계를 적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는 겁니다. 그런데 저 대장에도 뭐는 기록이 되냐면 이 건물 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적히거든요. 하지만 봐봐요. 권리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니까 등기의 표제부나 대장, 얘네들은 다 물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얘네들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아. 왜?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적혀 있어봤자 요 대장 자체가 권리를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라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는 거니까. 오케이. 요거.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2번부터 먼저 보면, 여기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게 A가 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나서 원시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대요. 그럼 당연히 A가 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요게 A가 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라는 게 추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추정력이 깨진단 말은 다른 사람이 야, 이 등기 이상한데 라고 부정을 하면 A의 추정력이 깨졌으니까 A가 자기가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이거 안 지었지만 이거 내 소유자, 내가 여기 소유자 진짜 맞거든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매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요거 밑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지만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자고요. 3번이, 자, 이제 3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B한테 팔면서 어떻게 하냐면 꼬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때 세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말고 네 앞으로 그냥 보존 등기, 즉 모두 생략 등기 하자라고 꼬신 겁니다. 이 A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단이 났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했으면 가령 이 전 소유자 A가 이 등기 이상한데요 라고 했을 때, 이 등기가 이상한데요 했을 때 누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얘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입증 책임이 있어.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요거를 샀어요. 즉 권리 변동의 추정력이 있거든요. 권리 변동의 추정력. 그러니까 남한테 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전 소유자로부터 샀어요 라는 게 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A가 이 등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B는 입증 책임이 없거든요. 계속 얘한테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달라요. 왜냐면
얘가 분명히 이 건물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A한테 산 거죠. 그러니까 A한테 샀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B이긴 한데, 이 A가 갑자기 몇 달 있다가 배신 때리고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등기 이상한데요? 라고 소송을 걸었어. 마치 이것처럼. 그러면 이 B가 만약에 이전 등기였으면 이전 등기의 본성이 뭐예요? 이전 등기의 본성은 이전 소유자에게 샀어요. 이게 원래 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런 권리 변동, 다른 사람은 앞 소유자에게 샀다라는 거는 요거는 추정이 안 되고 오직 뭐만 추정이 되는 거야. 요 건물을 자기가 신축했어. 원시 취득했다는,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이 나쁜 놈이 나한테 팔았다니까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모두 생략 등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벌금은 낼 텐데 제발 내 건물은 뺏어가지 말아요 하면서, 저는 비록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만 A한테 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인 B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죠. 왜?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전 소유자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지가 팔아놓고 저 얘한테 판 적 없는데요? 라고 양도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소유자가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얘한테 입증 책임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한테 샀다는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건물 샀어요 라고 했을 때 A가 부인하니까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렇죠.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명의인 측에서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자, 이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뭐에 대한 추정력은 없어. 밑줄.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은 신축해서 자기가 지었다는 이런 추정력은 있지, 이전 소유자에게 뭔가 샀다는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B가 뺏길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이전 소유자예요, 샀어요 라고 우겨도 얘가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누가? 양수 사실을 이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된대요.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보존 등기에 대한 거 두 개. 첫 번째 뭐예요? 요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는 원래 요거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요게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소유자로. 하지만 얘가 건물을 안 지었다 그러면 추정력이 깨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자기가 안 지었으니까, 요 B가 안 지었으니까 추정력이 깨어졌죠. 추정력이 깨어진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추정력이 깨어져서 최후의 발악으로, 아니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이전 소유자한테 내가 샀다니까요 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 보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의 이 본성에는 권리 변동에 관한 이전 소유자로부터 샀다는 이런 추정은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B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2번, 3번하고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야, 4번은 이거, 요 전 시간에 아까 가등기는 추정력, 요 밑줄.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어떤 효력만 있다 그랬어요. 순위만 그냥 앞당기는 그 효력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부실한 등기냐면, 여기 밑줄. 공유 지분의 분재 합계가 부모를 초과하는 경우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토지를 등기할 때 지분 A, B, C 세 사람이 요 토지의 지분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거 판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이게 가분수 아니에요. 이거 더하면 3분의 4죠.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6번도 너무나 당연한 게 사망자, 죽은 사람이나 없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요거 밑줄. 7번.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여전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A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B한테 돈 2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요.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1번 소유권자 A로 돼 있고 을구에 지금 1번 저당권 B 앞으로 2억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A가 돈을 도저히 못 갚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했어. 위조해가지고 서류 위조해서 돈 갚은 것처럼 위조해서 이걸 말소를 했으면 이 경우에는 말소된 걸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부적법하게 만약에 이렇게 말소가 되면 나중에 회복 등기라는 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거를 요 등기를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말소 회복 등기라 그래서 회복 등기 할 수는 있는데 회복 등기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면 이거는 등기가 말소됐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는 이거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아예 등기가 말소가 된 걸로 안 보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하고 추정되는 거하고 7개씩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스토리를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만 알면은 그냥 딱 이건 추정력이 인정되네, 이건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네,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만 키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8번째 물권의 소멸입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부동산 등기 제도를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권을 등기에다가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권이 소멸될 때 가령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게 소멸되면 보통은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권이 소멸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는 그런 말소 등기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유로 소멸하는 좀 특이한 예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이 멸실하면 멸실 등기 없어도 물권은 즉시 소멸한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언급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등기가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처분 요건이기도 하고 대항 요건이기도 하는데 등기가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죠. 요거 설명드리면서 등기가 불타 없어지면 마치 은행의 저금 통장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지만 부동산 자체가 멸실되면 여기 붙어 있는 권리 싹 멸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실체인 부동산이 멸실해버리면 권리가 더 소멸해버려요. 거기 붙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 소멸시효에서 다 봤죠. 소멸시효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유치권과 점유권은 얘네들은 점유를 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그냥 안 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어떻게 된다 해서 곧바로 소멸돼 버리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거 소멸시효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 여러분들 요 포기 잘 하셔야 되는데 포기는 우리가 요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죠. 그런데 포기했을 때 그냥 포기한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안 되고 요거 밑줄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든 무슨 소유권 포기로 이전 등기를 하든 해야지 권리가 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86조라 그랬어요. 186조. 포기가 187조가 아니에요. 등기해야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 볼게요. 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우리 요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혼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는 건데 보세요. 소유권자가 A였어. 소유권자가 A였는데 전세권을 B가 이렇게 A가 B한테 돈 빌리면서 전세권 설정해 주다가
전세권자 B가 야, 이 집 살아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B가 A로부터 이제 이 건물을 사죠. 그러면 소유권 안에는 요 소유권 안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과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자, 소유권에서 이미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요 B가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까지 갖고 있죠. 그러면 요 전세권은 소유권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말소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된 상황에서는 굳이 말소 등기 없이도 혼동으로 이 전세권은 소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자,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자고요. 동일한 물건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 그러니까 전세권, 요 자리에 B 앞으로 지상권, 저당권 들어가도 다 혼동으로 말소하는 거겠죠.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 다른 물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건은 소멸하는 겁니다. 혼동으로 소멸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거 187조라 그랬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혼동을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요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이거는 옆에다가 자기 손해라고 이렇게 치세요. 자기 손해. 이게 왜 자기 손해냐면, 자, 읽어볼게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 선순위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가령 A가 B한테 2억을 빌리면서 자기 건물에 B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런 다음에 또 C라는 사람한테 3억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B가 A한테 이 건물을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요 B의 저당권과 B의 소유권이 얘네들이 소유자한테 다른 권리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요거 혼동으로 소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게 경매가 됐을 때 이 B가 자기 저당권을 이렇게 놔둬야지 자기가 C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데, 만약에 이거를 혼동으로 말소를 해버리면 순위가 C가 그냥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요게 어떻게 자기한테 손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요 혼동할 것 같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요거를 살려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얘를 말소해버리면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죠.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그림으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요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자 자기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얘를 놔두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요거는 제3자 손해. 이거는 제3자가 손해를 적어요. 제3자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혼동으로 말소를 안 시키는 건데,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자 A가 B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자 B가 돈이 없어서 우리 저당권은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B가 저당권자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1부기 1. 소유자한테 빌려줬으면 2라고 적었을 때 순위번호에 1부기 1로 저당권 설정이 C 앞으로 됐죠. 이런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B가 원래 요 지상권 다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 권리가 겹쳐서 얘를 혼동으로 소멸을 시켜야 되지만, 주등기인 지상권이 소멸돼 버리면, 말소해 버리면 밑에 있는 저당권자도 얘도 말소가 돼 버려. 그러면 얘가 지금 피해를 입죠. 제3자가 피해를 입죠.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제 읽어볼게요. 다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대.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됐대. 그러니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잖아,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저당권의 목적이 됐대. 다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않아. 왜? 왜냐면 예를 들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을 소멸해버리면 이게 말소가 되기 때문이야.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딱 요거 두 개만 예로서 그냥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점유권과 소유권은 나중에 이제 점유권 가서 배우겠지만, 요것도 밑줄. 점유권과 소유권은 서로 병존, 같이 소유권 있고 점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동으로 얘네들은 소멸하지 않더라. 요 내용을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면서 등기까지 봤고요. 이제 동산의 물권 변동을 보자고요. 자, 기본서 210페이지 동산의 물권 변동을 보면 여기는 일단 요거만 좀 보자고요. 이 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선의취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선의취득이 되는 거는 이따 보겠지만 소유권하고 질권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네 가지의 형태로 동산을 이제 권리가 취득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그 다음에 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듣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헷갈린데 제 설명 드리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단 봐봐요. 이 현실의 인도는 가령 동산 중에 뭐 골프채가 있다고 칩시다. 이 골프채를 A가 B한테 팔 때 그냥 현실의 인도는 돈 받아. B한테 돈 받고요. 요 골프채를 어떻게? 골프채를 이제 B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채를 B한테 넘겨주고 A는 돈 받고 끝. 그냥 이거죠. 그냥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근데 간이 인도는 뭐냐면 간이 인도는 이겁니다. 처음에 A가 요 골프채 주인이 A였는데 A가 B한테 먼저 골프채를 먼저 맡겨요. 그럼 이제 골프채를 B가 쓰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돈 주는 거야. 별거 아니죠, 이것도. 이거 돈 나중에 준다고.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준다고요. 이게 간이 인도입니다. 자, 근데 점유계정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먼저, 그러니까 요거 본 다음에 볼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이거예요. 뭐냐면, 요 골프채가 A 건데, A가 요거를 B한테 빌려줘요. 골프채를 빌려줘. 그런 다음에 요거를 누구한테 파냐면 C한테 요걸 팝니다. 요걸 C한테 팔아요. C한테 팔아가지고 요 골프채를 A가 그러니까 C한테 돈을 받았겠죠. 받으면서 야, 내가 B한테 이걸 빌려줘서 B가 나한테 반환할 거거든. 그러면 A가 B한테 골프채를 받을 거니까 이걸 골프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돈 받으면서 C야, 너 이거 골프채 B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 그러면 B는 요 골프채를 나중에 누구한테 주면 돼요? 요 C한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골프채가 얘한테 가게 됩니다. 요거 별거 아니죠. 이것도 그냥 저한테 설명 듣고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점유계정이 제일 중요한데 안 중요한 거 3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 물건이랑 돈이랑 같이 주고받아. 간이인도는 그냥 먼저 물건 받고 한참 있다가 돈 줘. 이거는 누구 빌려줬는데 돈 먼저 받으면서 얘한테 받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3개 다야. 자, 그런데 점유 계정은 요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A가 골프채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B한테 팝니다. 이거를 B한테 돈을 받고 팔아. 그러면 골프채가 원래 B한테 가 있어야, 매수인에게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B한테 요거를 판 다음에 골프채를 자기가 빌려 쓰건 어쨌건 간에 점유해서 다시 이걸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점유 계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하고 다른 점은 얘네 셋은 결국은 이 골프채가 누가 지금 결국은 누구 손에 가 있어? 요걸 사는 매수인
손에 가 있죠. 근데 이거는 골프채를 줬다가 무슨 빌리건 임대건 형태건 다시 A가 갖고 오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 물건이 동산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개하고. 그래서 이 점유계정의 특징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선의 취득 있죠. 선의 취득이 점유계정은 인정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4개 다 설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점유계정.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 보는데 점유계정은 봐봐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를 계속한 때 양수인 인도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골프채를 팔면서 동시에 을로부터 임차를 하는 경우. 얘 방금 골프채 얘한테 팔아놓고 다시 빌렸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점유가 매도인한테 가 있다고. 그렇게 끝나요. 여기 다 매수인한테 골프채가 가 있는 걸로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만큼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다시 물건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계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거.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선의 취득을 보자고요. 선의 취득. 자, 요게 211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선의 취득이 뭐냐면 이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인 명품 시계를 을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자기가 이 명품 시계를 그냥 차고 있다가 병한테 이걸 홀랑 팔아버렸네? 그랬을 때 이 병이 만약에 이 명품 시계가 을의 건 줄 알았어. 갑의 건지 몰랐죠. 그러니까 을이 갖고 있었으니까 을 건 줄 알고 병 건지는 꿈에도 몰랐어. 그거 선이죠. 거기에 과실이 없고 우리가 선이 무과실은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평온 공연은 이건 그냥 평화롭게 아무 소란 없이 선이 무과실로 이 명품 시계를 을한테 요거 이렇게 유효한 거래로 유효해야 돼요. 반드시 매도도 되고 그래서 경매도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아무튼 요걸 사잖아요. 그러면 병은 그냥 요 명품 시계를 자기가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와서 돌려달라고 그래도 안 돌려줘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선의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 요 명품 시계가 매도인 소유가 아닌데도 병이 요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얘한테 샀다면 유효한 거래로 이걸 샀다면 갑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대요. 그게 선의 취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을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을이 도둑질하거나 이게 남이 잊어버린 걸 지금 줬거나 이러면 요거를 병한테 팔았고 병이 위에처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이걸 샀더라도 이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그때는 갑이 2년 안에 을이 병한테 팔았네. 이 도둑놈이 이걸 병한테 팔았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병한테 2년 내에 야 이거 얘가 훔쳐간 거야. 내놔. 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 명품 시계를 얻는 과정에 얘는 빌려준 건데 얘는 도품이나 유실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은 얘한테 명품 시계 줘야 되고 뭐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선의 취득은 그러면 이건데 이 도품 유실물일 때 요거일 때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겠네. 그죠? 자, 그래서 21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선의 취득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그림과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야지 이해가 더 빨라. 자, 우리가 방금 요거 위에서 봤던 그림 있죠? 요거. 자, 빌려준 상황에 그 도품 유실물이 아닌 경우에 자, 1번 볼게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 자가 선이며 과실이 없대. 무과실이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이 무과실 평온 공연이야.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을이죠, 을. 을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선의 취득을 위해서는 요 거래가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돼. 유효한 거래 행위.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도 포함한다. 자, 그래서 밑줄
요거 밑줄.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의 판례에서 인정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한테 팔았다가 다시 이 물건을 그냥 병이 쓰면 좋은데 이 명품 시계를 다시 얘한테 빌려가지고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점유 계정은 인정이 안 돼. 왜? 요 사실은 얘한테 안 가야 될 물건이 점유가 을이한테 있으면 얘가 뺏을 수 있다고 당장.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선의취득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이제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품과 유실물인 경우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거 볼게요. 자, 이것도 밑줄.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누굽니까? 지금 갑이죠, 갑.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도품 유실물이면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병원한테 할 수 있는데, 단 이게 이런 명품 시계가 아니라 밑줄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일 때, 이게 만약에 돈이야. 돈을 잊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병이 이걸 갖게 됐다면, 돈은 종류물이기 때문에 그때 잊어버렸던 돈인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전일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거.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병이 을로부터 요거를 살 때 이게 밑줄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신한 때에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 판례에는 무과실도 요합니다. 이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1번의 경우에는 이 도둑놈 을한테 얘가 샀죠. 얘가 이걸 샀으면 갑이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더라도 이거를 병이 도둑놈한테 산 게 아니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사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요거를 반환하라 그럴 때는 돈 줘야 돼. 돈 줘서 달라고 이거 대가를 줄 테니까 달라고 해야 돼. 자, 봐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안 사고 경매나 공개시장 이런 데서 사면 병은 진짜 아무 뭐 잘못도 없는 거죠. 그죠? 도둑놈한테 샀으면 얘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도둑놈한테 산 게 아니라 경매나 공개시장 이런 데서 샀대. 자, 그런 경우에 자,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 갑은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돈 줘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1번처럼 반환 청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돈 줘야 돼. 왜? 도둑놈한테 산 게 아니니까. 이 1번 같은 경우에 도둑놈한테 산 거야. 그죠? 근데 2번은 도둑놈한테 산 게 아니라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그냥 샀는데 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자, 이제 볼게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 이거 다 봤어요. 다 봤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다음 있죠. 우리 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야. 선의 취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 소유권하고 질권 두 개 있다 그랬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물권 변동을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어요. 한번 목차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지 목차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자, 물권 변동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끝냈어. 특히 부동산 등기제도 8개도 다 오늘 정복을 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포인트 한번 더 볼까요? 자, 추정력 아까 우리 배웠지만 있다 없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만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혼동할 때 그 소유자 자신하고 제3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말소를 안 한다 그랬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주고 나서 빌려 쓰는 건데 선의 취득이 요게 불가하더라. 요런 내용 기억하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